안녕하세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후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제 가정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켜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제 헌신적인 친정 아버지의 사랑과 든든하고 착한 남편 덕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일 텐데 왜 누구로부터 그렇게 제 가정을 지켜내야만 했냐고요? 바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시댁 식구들로부터 그들 때문에 제 가정을 지켜내야만 했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 가정을 호구로 삼고 괴롭혔던 저와 제 시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5살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어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아버지가 엄마 얘기를 자주 해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민호, 지숙이 오물오물 잘도 먹네. 아빠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을 참 맛있게 잘했었는데 엄마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았거든. 요리 솜씨가 좋으셨다는 엄마 얘기를 들을 때면 전 엄마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 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콩나물 무침이 그렇게 맛있었어? 엄마 콩나물 무침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요 근처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나면 너무 맛있으니 음식 장사를 해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 콩나물 무침만 맛있었나? 너희 엄만 없는 형편에도 꼭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아야 하는 거라면서 만든 음식을 꼭 혼자 사시는 노인들께 나눠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반찬값을 얼마 줄 테니 조금만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 와, 엄마가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오빠랑 내가 좋아하는 걸 참 많이 해주셨을 텐데 궁금하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너희 엄마가 사주시던 꽈배긴 생각나니? 지숙이도 좋아했지만 민호가 특히 좋아해서 야간 공장에 일 나갔다가 퇴근하면 녹초가 된 몸으로 일어나서 낮에 꼭 너희 둘을 데리고 나가 사주곤 했는데 아버지에게 전해 듣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궁금해진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우리 엄만 왜 돌아가신 거야? 지숙이 5살, 민호 너 10살 때였어. 민호는 학교에 갔고 지숙이는 오빠 따라 학교 간다면서 따라 나갔다가 근처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야간이라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잠을 자고 있었거든. 그때 그만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그 가스 때문에 돌아가셨단다. 그때 아빠라도 집에 있었으면 엄마를 병원에라도 얼른 데려갔을 텐데 아빠도 일하러 밖에 나가 있느라 너희 엄마 혼자 그만. 아버진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하셨습니다. 순간 오빠저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오빠전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서로 하곤 했습니다. 오빠가 항상 말했죠. 지수가, 우리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 돌아가신 엄마 고생하는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우린 꼭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돼. 알겠지? 응, 오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얼굴에 고생하신 기가 역력한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더 굳게 다짐했죠.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 힘든 일 꼭 그만두고 쉬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숙제를 일찍 끝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신 것 같아 저는 우산 2개를 들고 얼른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동네를 다 뒤져봐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뛰어다녀 아버지를 겨우 찾았는데 전 그때 그만 가슴이 미어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리어카를 끌며 길바닥 구석구석 버려진 빈병과 고무를 줍고 계시는데 리어카에 잔뜩 쌓인 폐지들은 비닐로 잘 덮어 안 젖게 해놓으시곤 정작 본인은 우비 하나 없이 그 비를 다 맞고 계셨습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소리쳐 부르는 제 목소리도 못 듣고 빗물에 젖은 두 눈을 자꾸 비벼가며 보물찾기라듯 고물을 찾아 죽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고 있던 우산을 내팽개치고 아빠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 비를 다 맞고. 빗물 때문에 앞이 가려져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셨는지 아버진 몇 번 눈을 끔뻑이신 후 말했습니다. 어? 아이고, 우리 딸 지숙이 비 맞고 서 있으면 어떡해. 얼른 우산 쓰고 들어가. 참으로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진 그 비를 맞으면서도 저를 위해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인지 아버진 고물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잠을 설쳐가며 아버진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오빠 전 나중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오빠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잘했기에 시간 날 때면 저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몇 년 다니다가 오빠는 국비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오빠의 국비 유학이 확정되던 날 오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지수가, 오빠가 드디어 해냈다. 오빠 캐나다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할게. 오빠가 가 있는 동안 지금처럼 아버지 잘 챙겨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쓸데없이 남학생들한테 마음 주고 연애하다가 헛바람 들지 말고. 알았지? 오빠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알았어, 오빠. 오빠가 원하는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나 정말 기뻐. 그런데 든든하던 오빠랑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네. 그치만 씩씩하게 생활할 테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빠 내가 옆에서 잘 모실게. 오빠 저도 기뻤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민호야,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 아비가 좋은 것도 못 해주고 고생만 시켰던 것 같아.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캐나다에 가면 꼭 건강 잘 챙기기로 약속해야 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알았지? 아버지에게 오빤 정말 큰 자랑이었죠. 고된 일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온 아버진 매일 밤 캐나다에 간 오빠를 떠올리며 말씀하시며 그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쯤 우리 민호 제법 적응했겠지? 뭐 워낙 똘똘한 녀석이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이 오빠가 어려서부터 어딜 가나 적응을 잘했어. 쓰는 말은 달라도 가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과 잘 지내고 아마 공부도 잘하고 있을 거야. 기특한 내 아들. 밤만 되면 우리 민호 얼굴이 아른거리는구만. 그래 아빠. 우리 오빠가 캐나다 가 있어서 보고 싶긴 하지만 오빠 꿈을 위해선 잘된 일이고 또 오빠는 어딜 가나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잘 챙기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넉살 좋게 적응 잘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빠가 캐나다에서 잘 지낼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약사를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식구가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점점 형편도 나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바람을 야속하게도 한순간에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운명은 제게 잠시 얼마간의 행복을 주었다간 더 큰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캐나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던 오빠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 치여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좋은 오빠였는데 그런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아버지 충격이 정말 컸던 건 당연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가족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오빠의 빈자리까지 채워줘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 꿈이었던 약사가 되었어요. 아빠가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제 나이 33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진 계속 돈을 모아 드디어 건물 하나를 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사시기까지 장장 3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버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후에 전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드디어 약국을 차릴 수가 있었죠. 제 아버진 남편을 연애할 때부터 성실하고 따뜻하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버님, 지숙이한테 들었는데 어제 아버님 체하셔서 진지를 잘 못 드셨다면서요? 제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약국 건너편에 새로 생긴 죽집이 맛있다게 한번 사와봤어요. 이 죽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아버님. 아버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제가 오늘은 술 친구해드릴게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갈 테니까 그동안 쉬고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 오늘 생신이시죠? 제가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반해 전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아버지도 당시 금융회사 회사원이었던 제 남편을 보면서 정말 친아들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제 아버지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도 결혼하면 꼭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며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시댁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새로운 가족을 또 얻은 게 되니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고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다는 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차츰 알게 되었네요. 당시 남자친구이던 제 남편과 저 사이에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인사를 갔더니 예비 시모께서 상다리가 아주 휘어지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흐릿한 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다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참 황당했지만 말이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 제 예비 시숙의 얼굴을 보니 예비 시모와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은 예비 시부를 닮았고요. 유전의 힘이 참 강력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상 한가운데 놓인 갈비찜을 예비 시모가 몇 점 가져와 예비 시숙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자식 먼저 챙겨주는 건 어머니들의 보통 모습이긴 하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에겐 챙겨주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아들인데 큰아들을 왜 더 편애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맨날 사업한다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느라 힘들지? 얼굴에 피곤함이 뚝뚝 떨어지네. 많이 먹어. 너 갈비찜에 들어간 밤 좋아하잖아. 엄마가 밤 좀 더 집어줄까? 엄마, 나 밤 좀 더 줘. 아, 그리고 이번 갈비찜은 저번만큼 부드럽지가 않네.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돼? 아, 나 요새 피곤해서 질긴 음식 딱 질색이란 말이야. 씹는 것도 귀찮다고. 예비 시모가 너무 편애해서인지 예비 시숙은 그 나이 먹도록 무슨 응석바지처럼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편애하는 어머니나 철없는 큰아들이나 둘의 모습이 어쩐지 닮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작게 하고 있던 예비 시숙은 이미 결혼을 해서 그 자리에 제 예비 형님도 함께 있었는데 예비 형님은 식사가 끝난 후 제게 말하더군요. 아휴, 우리 어머님 기대가 아주 크셔. 이제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긴 하더라고. 어머, 부끄러워요, 형님.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저도 감사하죠. 그렇게 제 칭찬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아주 노래를 부르셔. 이제 유능한 며느리 덕에 팔자 좀 펴겠다고. 어떤 혼수해 올지도 왠지 궁금하다면서 기대하시더라니까. 아니, 그런데 어머, 어머머. 그 그릇은 그 수세미로 닦으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아끼는 그릇인데 기스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도자기류는 여기 부드러운 수세미로만 닦아야 된다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어머,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런 그릇은 여기 수세미를 써야 하는 거군요. 잘 기억해 둘게요.
어머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설거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차차 알려줄 테니 나한테 배워. 앞으로 나한테 배워야 될 게 많겠네. 어머님 살림살이랑 취향은 내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잘 배울게요. 저도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릇에 기스가 나면 안 좋은 건 알지만 웃으면서 제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짝 까칠하고 따끔하게 말하는 예비 형님을 보고 내심 놀라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형님 될 사람이라고 군기 잡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설거지를 다 끝내고 앉았는데 예비 시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새 길 다니면 약국 간판이 보일 때마다 아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어. 작은 약국들도 많던데 네 약국은 크기가 얼마나인가? 제 약국은 그냥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아요. 전산 직원 한 명에 약산 아직 저만 있고요. 그래? 그럼 너희 아버지 건물은 시세가 한 얼마쯤 되는 건물이니? 요새 그 정도 건물 사려면 얼마나 하니? 아마 30억쯤 되려나? 아버지가 월세도 제법 받으실 테고 넉넉하고 좋으시겠어. 제 아버지 건물 시세가 얼만진 저도 정확히 다 몰라요. 뭐 제 재산도 아니고 제 아버지 건데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재산이니까 아버지 건 아버지께서 다 관리하셔서 전 잘 몰라요. 전 그냥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다달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일 뿐이에요.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시어머니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약사 며느리가 아니었어도 과연 날 받아들이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 건물을 못 갖고 있고 여전히 고물상을 하고 계셨더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죠.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을 가지면서 고민도 많았지만 친정 아버지에게 잘하고 제게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의 제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바른 마음으로 시댁 어른들께 잘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물론 그 믿음은 막상 결혼하니 정말 순진한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지만은요.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묘한 견제가 느껴졌던 형님은 결혼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불려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시모에겐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눈치 빠르게 비위를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시다가 순간 찌개 국물이 튀는 바람에 시모가 아 뜨거워하는 비명을 지르셨는데 거실에 있던 형님이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는 주방에 번개처럼 뛰어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 세상에, 어머님 어떻게 해요? 뜨거운 국물에 손등을 데이신 거예요? 엄청 아프시죠? 어머, 어떡해. 동서, 뭐 하고 있어? 얼른 어머님 바세린 거지 좀 가져다 드리지 않고. 어머님, 제가 불 앞에 계속 서 있을 걸. 제가 잠시 거실에 와 있는 바람에 어, 죄송해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형님은 자신의 손이 다친 것보다 더한 아픔을 느끼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TV 속 어느 톱스타가 연기를 하더라도 저 정도로 호들갑스럽고 리얼한 연기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호들갑 연기가 시모에겐 잘 통했었나 봅니다. 시모 손을 그토록 걱정하는 형님을 보고 시몬 고마워하며 말하더군요. 에휴, 허구한 날 식구들 해먹이느라고 이 고생하는 날 알아주는 건 역시 우리 큰며느리 하주내미밖에 없어. 다들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TV만 보고 있으니 말이야. 고맙다 큰아가. 에휴. 저는 형님처럼 리얼하고 호들갑스런 연긴 할 줄 모르는 데다 속에 없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어머님 손등 처치부터 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뜨거운 기운을 빨리 빼야 하니까 찬물에서 손 좀 식히고 계세요. 바세린 거즈 곧 찾아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형님만 놀란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놀라서 일단 어머님 손 상태부터 보고 있었어요. 화상은 뜨거운 기운부터 빼야지
무턱대고 바세린 거즈로 먼저 덮어버린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어머님 손 얼른 나으실 수 있게 제가 충분히 드레싱 해드릴 테니까 형님도 이제 그만우세요. 옆에서 호들갑 떤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님도 안 우시는데 그만우시고요, 형님. 형님은 시부에게도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들을 떠들어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규모도 코딱지만한 시숙의 건축 사업을 놓고 무슨 재벌가 회장님이 대기업 경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떠벌리기 일쑤였죠. 아버님, 글쎄 요새 우리 사장님 하준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굴 보기도 힘들 때 많다니까요. 아버님, 저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형님은 말끝마다 시숙을 우리 사장님 하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온갖 호들갑아 자랑질을 하지 않곤 대화를 도통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형님은 자기 아이들을 놓고도 자랑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피부는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피부가 매끄러운 게 흰 달걀처럼 곱고 부드러우세요? 꼭 유리구슬 굴러갈 것처럼 매끌매끌해요. 우리 하준이랑 도준이도 남자애들이지만 어디 나가면 항상 피부 좋다는 말 듣잖아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전 항상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우리 애들이 그 피부를 똑 닮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형님의 이런 칭찬이 마냥 좋기만 하신지 시모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는지 어린애처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아이, 그래? 내가 원래 처녀 때부터 피부 좋기로는 항상 유명했어. 너희 시아버지도 내 피부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냐? 이제 나이 먹어서 좀 거칠어졌다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이만한 피부가 흔치는 않지. 간쓸게 다 내놓고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고 싶을까 싶은 형님의 아첨이 제 시모에겐 아주 찰떡궁합이더군요. 어쩌면 저둘이 전생의 부부였다면 아주 천생연분처럼 궁합이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러니 속이 없는 칭찬을 할 줄 모르는 전 시모한테 형님 같은 그런 애정을 받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모가 어쩌다 제게 유달리 친근하게 구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 때와 어버이날이었죠. 그때에 맞춰 늘 시모가 갖고 싶은 선물을 봐두었다가 그걸 제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꼭 그때마다 다정한 척을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시모의 두 번째 생신 땐 당신이 좋아하시던 목걸이를 선물해 드렸더니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약사 며느리 들어오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본다. 돌아오는 내년 내 생일엔 아주 오래전부터 눈독 들여오던 백이 하나 있는데 그 백 좀 하나 해다오.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아참, 내가 사진을 찍어왔지? 자, 봐봐라. 이거야. 내가 이따가 이 사진 미리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다음 선물로 꼭 이거 해줘. 알맹이와 진심이 없는 아첨에만 찰싹 붙어서 호응하시던 시모가 이런 때만 제게 유달리 살가우시니 저는 더 휘둘리고 싶지 않아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을 당연하게 사달라고 하시면 전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제가 약사라고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앉아보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느라 힘들어요. 저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고요. 다달이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적지 않은데 지나친 욕심은 이제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제 남편도 시모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 사람을 좋아해주고 기대하시는 건 좋지만 자꾸 만날 때마다 지나친 선물 바라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못 찾아와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시모와 달리 어른으로서 바른 말씀하시던 시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너무 욕심내면 안 되지. 당신도 그 적당히 좀 해. 내가 다 민망스럽구먼. 자,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조금 쉬다가 오늘 저녁은 바람도 쐴 겸 밖에 나가서 먹자꾸나. 덕분에 살짝 긴장감이 돌았던 분위기도 식힐 겸 그날 저녁은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인 제가 어쨌든 어른인 시부모님께 바른 말을 하고 나니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 맛있다고 소문난 대게집을 찾아 모시고 갔습니다. 다들 배부르게 대게를 먹고 일어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점원이 식사비가 84만 원이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살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대게가 역시 비싸네. 얘 둘째야. 오늘 저녁값은 네가 내거라. 너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매일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잖니. 우리 큰아들 하준이는 사업하려면 아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아껴놔야 돼. 근데 너흰 둘 다 다달이 돈 따박따박 잘 벌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런 식사비 정도는 네가 좀 내려무나. 시모의 말이 조금 얄밉긴 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계산할 생각이었기에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호들갑스러운 형님의 말에 그만 그 마음을 싸그리 접어버렸습니다. 어머, 동서, 설마 지금 고민하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 집에 동서만큼 돈 잘 버는 식구가 어딨다고. 10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을 가지고 동서가 그냥 한턱 내. 시모보다 형님이 더 얄밉더라고요. 계산하기 위해 꺼내려던 호주머니 속 지갑을 그냥 냅다 형님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놓고 돈 밝히는 시모 옆에 서서 그런 말을 하는 형님을 보니 도저히 대게값을 못 내겠더라고요. 어머, 푼돈이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큰 돈인데. 근데 어떡하죠? 글쎄, 제가 모르고 지갑을 차에 놔두고 와서 그러는데 형님이 계산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어차피 우리 형님에겐 푼돈이니까 부담은 없으시죠? 형님, 잘 먹었습니다. 역시 형님 짱이에요. 그럼 이 차는 커피숍 가요. 커피는 제가 차에 들러서 제가 살게요. 그러곤 얼른 남편 팔짱을 끼곤 잽싸게 나와버렸습니다. 살그머니 형님 표정을 보니 아, 당했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불려오 같은 형님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속이 뻥 뚫렸으니 말이죠. 만날 때마다 시댁 식구들간 매번 불편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었어요. 손주들을 연달아 낳으니 시부는 매우 좋아하셨어요. 제 큰아이 채민이가 시부를 닮았고 둘째 주민인 제 남편을 닮았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시모는 손주들까지도 차별을 하시더군요. 우리 장남 새끼들이 최고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똑같이 손주들을 이뻐해주는 시부 덕분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 시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오래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심장병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술 마시다 보면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면서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우리가 말려보기도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던 시부에겐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6년이 되던 해 시아버진 그만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술은 좋아하셨지만 항상 저한테 우리 며느리 하면서 살갑게 대해준 분이셨고 우리 애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다음 시댁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부가 있었을 땐 시숙이 시부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 지 세상이 따로 없더군요. 형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불려오 같은 형님이 시모를 아주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죠. 어느 날 시댁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숙이 시모에게 대놓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돈이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왜? 우리 장남 요새 많이 힘드니? 안 그래도 요즘 네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는 거야? 당장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돼. 은행 가니까 요즘 대출을 잘 안 해줘. 아, 이것들 진짜. 자기네 은행한테 돈 맡기라고 살살 비빌 때는 언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 있지?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뭐? 3억? 엄마가 당장 그 큰 돈 3억이 어디 있어? 아이씨, 엄마,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요.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그래.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있다니까? 엄마도 이 아들이 사업 망해서 폐인처럼 사는 거 싫잖아. 제발 부탁해요. 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사업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사치에 외제차에 골프 회원권에 돈을 막 쓰고 다니더니 이제는 돈 없다고 시댁 아파트까지 야금야금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우선 그날은 시모가 생각해 본다며 다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세상에 시모가 제게 울면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에 난리가 났다.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그놈한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놈이 글쎄 온 집안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가버렸어. 네? 어머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시숙님 너무하시네요. 다행히 난 다치진 않았어. 걔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냐.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빈다. 도저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못 받겠어.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모와 시숙의 사정이 안 됐어도 자식으로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시숙에겐 돕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거든요. 저는 단박에 거절했죠. 그건 안 돼요. 시숙님 사정은 안 됐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지고 일어나셔야죠. 또 어머님께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애 아빠도 힘들게 고생해서 돈 벌어요. 분수에 안 맞게 사치하고 사업 잘못한 시숙님 잘못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매일 윗분들 눈치 보면서 사는 제 남편은 전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잘했으면 생각이라도 해보죠. 허구한 날 이간질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나 하고 형님은 또 어떻고요? 어머님도 제발 형님한테 당하지 말고 확실히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님이 산다고요. 이렇게 전 당차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나 봐요.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시숙이 안쓰럽다고 그 3억을 해주셨습니다. 시모는 근처 작은 주택을 구해 들어가셨고요. 하지만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살게 된 시모는 어지간히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이사를 한 후 한 달 뒤부터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아유,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해도 잘 안 들고 말이지. 여기 누워있으면 꼭 무슨 관짝에 들어가 누운 것 같아. 예, 너희 집은 36평대 아니냐? 방도 4칸이니까 그중에 한 칸 정도는 내가 쓰게 해줄 수 있지 않니? 나 좀 너희 집에 같이 살면 어떠니? 그럼 같이 살기 싫으면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니? 나 여기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아휴, 말년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울며 불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지를 해줬기에 다행이지. 남편마저 시모가 불쌍하다며 도와주자고 했다면 제 결혼 생활은 아마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엄마, 집 팔아서 형을 도와줬으면 형한테 도와주라 해야지. 왜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엄마 집을 팔라고 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희 못 도와주니까 형한테 부탁하세요. 이만 끊습니다. 에이, 못된 거. 이 애미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끊어 이놈아. 남편은 이런 시모 때문에 제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정말이지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왜 우리 가족들은 하나같이 당신한테 피해만 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남편은 절 항상 위로해주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아빠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을 남편은 갚고 싶었는지 남편은 수시로 아빠를 찾아가 사위로서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을 다니면서 홀로 계신 아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으니까요. 옆에서 남편과 아빠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 모습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친정 아빠는 제가 결혼 12년 차가 되던 해 건강이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예전엔 감기 정도는 주사 한 번 맞으면 금세 떨치고 일어나실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덧 기력이 쇠약해져서 혼자 걷다가 잘 넘어지기도 하시고 한 번 아프시면 잘 낫질 않으셨어요. 그러다 올해 초였습니다. 전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받지 말았어야 할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전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제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병원을 찾아갔지만 제 친정아버진 결국 일어나지 못하시곤 눈을 감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친정아버지의 죽음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남편도 옆에서 절 위로해주고 있고 아이들도 있었지만 세상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친정아버지를 잃은 아픔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제게 시모와 형님이 벌써 친정아버지의 유산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울고 있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둘째야, 힘내라. 그래도 사돈어른께서 생전에 열심히 사셔서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잖니. 지금은 내 말이 귀에 잘 안 들리겠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가족들 위해서 잘 살아야 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우리들뿐 아니냐. 그래 동서, 지금은 힘들어도 현실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뭐 남이야? 내가 동서 많이 도와줄게. 친정 아버지께 물려받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게 친한 척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절 위로하는 척 해준 말들은 제가 친정 아빠에게 받을 재산이 탐이 났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빠의 재산은 건물을 포함해 한 28억 정도 됐었는데 바로 그 재산을 노린 거였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가족이었죠?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겠죠. 그리고 아빠 재산으로 잘 살아보자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원.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도 조의금도 한 푼도 안 한 사람들이 아주 뻔뻔하고 기가 차네요. 이런 말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얼른. 전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껴서였죠. 위로를 가장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아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가 제 꿈에 나오기도 했고 전 시름시름 앓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제 가족은 한 명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오빠, 아빠 이렇게 모두 다 돌아가시니 정말 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인생을 막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울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덕분에 저는 서서히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곧 아버님 기일이잖아. 앞으로 제사는 동서 집에서 드리는 걸로 하자. 동선 건물을 물려받았잖아. 그리고 부자고.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쓸 줄도 알아야 되는 법이야.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 제사 음식 동서네가 부담해서 잘 차려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 줄 알아먹었지? 형님이 저한테 제사 물려줬어요? 저한테 돈 맡기셨어요? 제가 존댓말 써가면서 형님 대접해드리는 거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돌아섰는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간 전 야구방망이로 몇 대 맞은 기분이 들 만큼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전혀 초대하고 싶지 않은 불청객 제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떡하니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반갑지 않은 시모의 방문에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하필 오늘 채민이 아빠도 출장 가고 없는데 오셨네요. 아유, 내가 뭐 못 올 곳이라도 왔니? 내 아들 며느리 집인데 우리 손자들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곧 네 시아버지 기일이잖니.
너희 집에서 제사 지내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왔다. 아니, 그런데 어머님,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뭐긴 다 내 짐이다. 아이, 예, 이제 우리도 같이 허리 펴고 행복하게 살 때 되지 않았니? 네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 칙칙한 좁은 집에서 고생을 해야 되냐? 아이 참에 제사도 너희 집에서 매해 드리고 나도 같이 살자꾸나. 저기 끝에 방 한 칸 내가 쓰기에 딱 좋아 보이네. 거기 좀 치워놓거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합가라뇨. 왜? 뭐 문제 있니? 솔직히 너 이제 가족 우리 말고 없잖니? 니네 가족들 다 죽었잖아. 그럼 내가 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부모 아니냐?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지. 시애미도 부모다. 앞으로 잘 모셔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천벌 받는다. 알겠니?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언제부터 부모 노릇을 했다고 부모라뇨?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 아닙니다. 어머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제게 따뜻한 말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부탁만 하셨지. 제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옆에 계셨냐고요.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른도 어른다워야 밑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 결혼 생활 12년 동안 어머님은 제겐 좋지 않은 기억뿐이에요.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뭐야?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난 네 남편의 엄마고 네 자식들한테 하나밖에 없는 할미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없었으면 넌 네 남편도 네 새끼들도 보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야. 정같이 살기 싫으면 내가 제안 하나 하마. 너 이번에 28억 물려받았지? 거기에서 딱 10억만 내놔라. 그럼 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마. 나도 아파트로 다시 이사 가고 싶고 네 시숙이 요즘 또 사업이 힘들다고 하네. 네 시숙한테 투자 좀 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보기 좋니? 이 제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합가하지 않으니 내 이런 말 안 하마.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쇼를 하신 거였네요. 합가 핑계로 시숙 사업 투자금 받아내려고요. 왜요? 시숙이 또 시키던가요? 그 불려우 같은 형님이 또 어머님을 방패막으로 내세워서 투자금 좀 받아오러 가던가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어쩌죠? 전 10원짜리 하나 줄 생각이 없는데요. 돌아가세요. 앞으로 이런 부탁하실 거면 더 이상 저 보기 힘드실 겁니다. 어서 가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할 가치를 못 느껴서 시모를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며느리가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로는커녕 돈을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이란 두 글자로 뱀새끼처럼 입만 열면 절 괴롭히는 그들에게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못된 시댁 식구들을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다. 너 혹시 까먹은 거 아니냐? 월세 내야 하니까 빨리 입금시켜라. 아, 용돈이요?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보셨나 보네요. 이번에 워낙 특별한 용돈 드리고 싶어서 통장이 아닌 직접 집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뭐? 정말이야? 이제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시애밀 부모로 생각하나 보구나. 얼마나 보냈을라나. 혹시 좁은 집에서 사는 내가 불쌍해서 아파트 계약서 보낸 거 아니니? 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시모는 제가 어떤 선물을 보낸지도 모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받아보면 까무라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4시간 뒤 아주 시시거리며 역시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게 뭐냐? 며느리 반납증.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용돈도 끊겠다는 통보서. 이 반납증하고 통보서 뭐냐 이거야? 말 그대로예요. 더 이상 어머님 밑에서 배울 게 없으니 어머님 며느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뭐? 그럼 이 통지서는 그래도 매달 줬던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남한테 왜 용돈을 줘요? 지금까진 어머님이라서 며느리로서 용돈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든 청소라든 그렇게 좋아하는 형님한테 부탁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이젠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이게 아주 시애밀 물러보는구만.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같이 건방지고 싹수가 노란 애라는 걸 알면 우리 아들이 당장 너랑 이혼하겠다고 할걸? 그래도 괜찮어? 아, 그래요? 그럼 잠시 기다려보세요. 여보, 전화 받아. 이미 저는 시모랑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이미 얘기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전 시모에게 그 선물을 보내기 전 통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댁 식구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서 말이죠. 만약에 시댁 식구들을 선택한다면 존중할 테니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망설임도 없이 당신한테 미안하다며 저희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시모는 전혀 그걸 몰랐던 거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둘째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시라고요. 전 아내와 제 가족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 어머니도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형님 내외랑 행복하게 사세요. 더 이상 전 어머니 하는 꼴 못 보겠네요. 용돈도 이제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한테 맡겨놓은 적 없잖아요. 지금까진 아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매달 드렸던 건데 호의를 호구로 아시니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직접 나가서 돈 버세요. 알겠어요? 뭐야?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아이고, 이 애밀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린다 이거지? 난 널 낳아준 네 애미야.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끊을게요.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끊자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넌 나중에 두고 보자. 네가 우리 아들 구워 삶았지? 네 약국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린다. 부모를 버린 사람은 죽어서도 천벌 받아.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기에 보자마자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아마 차단당한지도 모른 채 혼자서 수많은 문자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손가락만 아프게 말이죠. 그 이후 시모와 시숙 형님 모두 연락 오거나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철저히 차단했던 결과였죠. 그리고 시모는 형님에게도 단단히 배신당한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용돈을 끊어버리자 형님한테 부탁했던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우 같은 여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더 이상 말 못하게 시모를 아예 차단해버렸더라고요. 시숙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전 재산을 털어 시숙 내외를 도와준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도와주고도 팽당했으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시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럽게 울며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군요. 둘째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글쎄 첫째 그놈들이 날 버렸어. 내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알았다. 진짜 누가 내 자식인지 누가 날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낸 그 며느리 반납증 회수해 가면 안 되겠니? 나 너무 서럽고 외롭다. 그냥 죽고만 싶은 심정이야. 어쩌죠? 전 어머니께 몇 번 기회를 드렸는데요. 기회를 드렸는데도 복을 걷어찬 사람은 어머님이었던 거 모르세요? 버스는 이미 떠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힘들수록 자책하지 말고 일 좀 하세요, 일. 끊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끊지 마, 제발. 저는 시모의 간절한 외침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좀 받아주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무려 12년 동안을
이해해드리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받아준다 하더라도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끊을 건 확실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시모는 어느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쓸고 닦으며 돈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겠죠.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말이죠. 제발 제 남편의 어머니로서 또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닫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 간의 상처로 아프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난 지금 이제 남편과 전 차라리 후련하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저와 제 남편도 더 나이 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겐 좀 더 철든 부모님이 되고자 다짐하기도 하고요. 여기 사연톱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누군가의 부모님, 자녀분들이실 텐데 가족으로 만난 인연이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알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